안녕하세요. 일반학2 13장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용액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용액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액의 정의라고 해야 할까요? 용액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용액은 쉽게 균일 혼합물을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구성입자의 크기가 0.1에서 2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용질과 용매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바로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데 이 용해 과정에서의 엔탈피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용해 과정의 엔탈피를 델타 H 용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헤스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용질 간의 상호작용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매 간의 상호작용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 두 에너지 모두 다 흡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독립적으로 된 용질과 용매를 상호작용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에너지 이득을 보게 된다. 사실 여기도 뭐 더하기라고 써야겠네요. 네. 요 값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용해도를 포함해서 모든 화학 반응 그리고 물리적인 변화를 포함한 모든 반응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 델타 G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델타 G는 결국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되는데, 그럼 이 값은 우리가 용질과 용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뒤에 나오는 엔트로피 변화 부분은 항상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은 항상 용질이 용매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거를 더 좋아하는 용해 과정을 항상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델타 H 부분은 용질과 용매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끼리끼리 녹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끼리끼리 녹는다를 요 엔탈피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용액의 농도를 어떻게 진하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래서 계산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그런 것들을 쭉 복습이 아니라 배워야 되죠.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액이 진하다, 어떤 용질이 많이 녹아있는 것들을 용액이 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진하다, 묵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수치화된 값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용액의 진하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농도가 바로 몰 농도인데요. 몰 농도는 단위로 대문자 m을 사용을 하고, 몰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도 대문자 m을 사용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몰 농도의 정의 대문자 m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은 용액은 단위를 리터를 사용하고 몰수는 몰 단위를 사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물질 1몰이 1리터 용액에 녹아 있다라고 하면 그 물질의 몰 농도가 1몰 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 농도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위이기는 하지만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피라고 하는 녀석이, 부피가 온도에 의존하죠. 그죠? 우리가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의존하는 샤를의 법칙처럼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면, 액체는 물론 기체만큼 극적으로 변화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온도에 의존한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몰 농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용질의 양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체 용액의 질량에서 용매의 질량을 뺨으로써 용질의 양을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용액의 질량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용액의 질량은 용액의 부피 곱하기 밀도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밀도를 알아야지 용질의 양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의는 몰 분율, 두 번째 정의가 아니라 두 번째 농도 단위는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은 기호로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정의를 같이 한번 봐보면은, 몰 분율의 정의 X는 그 개에 들어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있는 전체 몰수분의 여러분이 알고 싶은 I 성분의 몰수를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 좀 더 좀 더 편리 알아보기 쉽게 써준다라고 하면은 몰 분율에 이렇게 어떤 물질의 몰 분율인지 XI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시스템을 하나 가정을 해가지고 메틸 알코올 이게 32g이 있고, 메틸 알코올 32g을 물 90g에 용해시킨 용액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메탄올, 사실 메틸 알코올이 메탄올이죠. 메탄올의 몰 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MEOH, 메탄올의 몰 분율은 N 토탈분의 메탄올의 몰수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시스템 안에는 메탄올이랑 물밖에 없으니까 전체 몰수라고 하는 게 메탄올의 몰수 더하기 물의 몰수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거는 메탄올의 몰수와 물의 몰수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몰수는 분자량 분의 그 샘플의 시료의 질량으로 되죠. 그래서 32g/몰 32g 이렇게 하면은 메탄올이 1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물은 몇 몰이 있느냐? 물은 분자량이 18g/몰인데 90g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5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의 몰 분율은 1 더하기 5분의 1 해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기체할 때 우리가 한번 봤던 정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봐와서 가장 익숙한 단위인 질량 백분율이 되겠습니다. 질량 백분율은 꼭
질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질량 백분율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전하게 질량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전체 질량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성분의 질량 그리고 백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10g을 물 100g에 녹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글루코스의 질량 백분율은 전체 질량이 100g 더하기 10g 그리고 글루코스가 10g이기 때문에 대략 9.09%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질량 백분율과 유사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100만 분율 ppm이 있고 그 다음에 10억 분율 ppb가 있죠. 그래가지고 질량 100분율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100을 해줬으니까 100만 분율이면 그러면 100만을 곱해줄 거고 10억 분율은 10억을 곱해줄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정의만 써보면 ppm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율처럼 전체 질량분의 특정 성분의 질량 곱하기 10의 6승 ppb의 경우에는 10억 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넘어가서 예제 13.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화면이 굉장히 새하얘져 가지고 놀라셨죠? 제가 원래 이렇게 쨍한 화면을 좋아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줄 쳐져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기로 바꿨습니다. 예제 13.2입니다. 그 질량 백분율 농도를 구해보라. 그래서 아니군요. 질량 백분율 농도를 이용하는 문제군요. 5.75 질량 퍼센트의 LICL 수용액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용액 몇 g이 LICL 1.6g을 포함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그 수용액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질량이죠. 전체 질량을 알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질량을 알고 싶냐 하면은 W 토탈분의 W LICL을 했을 때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게 5.75%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LICL의 질량이 1.6g인 요 값이 1.6g이 되도록 하는 빨간색이 네, 빨간색도 굉장히 쨍한 빨간색. 네. 요거 전체 질량을 알고 싶다는 거죠. 수용액의 질량. 그러면 뭐 값을 다 대입했네요. 다 대입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수용액의 질량은 1.6g 나누기 5.7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은 27.8g이라고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면은 몰랄 농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몰랄 농도는 기호와 단위가 전부 소문자 m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몰랄 농도의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몰랄 농도의 정의 m은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역시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용매 단위를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몰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몰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몰 농도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몰 농도에서는 용액의 부피예요. 그죠? 용액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용액의 부피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용매의 질량을 가지고 몰랄 농도를 정의한다. 그 외에는 두 개 단위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몰 농도의 단점들, 용액의 부피가 온도에 의존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량들을 알려면은 밀도를 알아야 된다, 그런 조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단위가 이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몰 농도가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보신다거나 해도 대부분이 바로 이 몰 농도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유의를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몰랄 농도 계산하는 문제 예제 13.4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3.4. 설탕이라고 하는 슈크로스 분자죠. 설탕 1.45g을 물 30ml에 용해시켜서 만든 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설탕의 몰 질량은 342.3g/몰이고요. 물의 밀도 D는 1g/m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현한 다음에 용질의 몰수를 표현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탕이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될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몰수를 계산해 봐야 되지만 저는 대충 보면은 그럴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매의 질량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용매의 부피를 가지고 있네요. 부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을 계산하는 거는 부피 곱하기 밀도, 그래서 30ml 곱하기 1g/ml 하면은 용매 30g이 있네요. 근데 이게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은 0.03kg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샘플의 시료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342.3g/mol 분의 1.45g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4.24 곱하기 10^-3승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용매 자리에, 그 다음 용질의 몰수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값이 0.141 몰랄 농도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요게 7번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제가 시험 문제에 해마다 제가 이거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못 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이번 학기에도 제가 이 문제는 무조건 출제를 할 거니까 예제 13.5를 같이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떤 농도들 간에 서로 변환을 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0.75몰 농도의 황산 H2SO4가 있는데 H2SO4 수용액이 있는데 이 수용액 H2SO4 황산 수용액의 밀도가 1.046 g/ml이다. 그래서 이거를 몰 분율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질량 퍼센트로 바꾸고 그 다음 몰랄 농도로 바꿔보아라. 이렇게 됐네요. 주어진 조건은 황산의 분자량이 98.1g/ml이다. 요거입니다. 그럼 먼저 몰 분율부터 한번 풀어보죠. 풀이를 써보면은 몰 분율 X부터 구해보면은 황산의 몰 분율 을 구하려면은 전체 몰수분의 황산 몰수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전체 시스템이라고 해봐야 황산이랑 물이죠. 그래서 황산의 몰수 더하기 물의 몰수 분의 황산의 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황산의 몰수, 물의 몰수를 각각 계산해 보아라. 이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하나의 가정을 도입을 합니다. 그 용액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용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임의로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용액이 얼마나 있는지 가정을 하는 거는 문제의 결과를 정답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1리터가 있다고 가정하나 2리터가 있다고 가정하나 똑같은 용액이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농도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의 용액이 있냐고 가정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황산 수용액이 1리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황산 수용액이 1리터 있다라고 하면은 몰 농도가 0.75몰이니까 황산이 몇 몰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용액이라고 해야겠네요. 황산 수용액. 그리고 또 황산 수용액의 밀도. 그러면은 여기서 녹아있는 황산의 몰수는 부피 곱하기 몰 농도 되겠죠. 그래서 1리터 곱하기 0.75몰이기 때문에 0.75몰의 황산이 녹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0.75몰의 황산은 그렇죠. 구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H2 물의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물의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물의 분자량 분의 물이라는 시료의 질량 이렇게 계산을 하고자 해요. 우리가 황산 수용액이 1리터가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 황산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되나요?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로 주어질 텐데 부피가 지금 1리터를 가정했기 때문에 1리터 곱하기 밀도는 1.046 g/ml죠. 이게 1000ml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1046g에 그러니까 1리터 황산 수용액이 있으면 그게 1046g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황산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의 질량은 황산의 질량에다가 물의 질량을 더해준 거겠죠. 근데 물의 질량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황산의 질량을 알 수 있는데 죄송해요. 황산의 질량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황산의 몰수가 0.75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황산의 질량은 0.75몰 곱하기 황산의 분자량 98.1g/몰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곱하면은 얼마예요?
황산이 73.6g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의 질량도 계산할 수 있죠. 물의 질량은 972.4g입니다. 물의 질량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972.4g 나누기 18g/몰 해주면은 물이 54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구했네요. 물의 몰수 54몰, 황산의 몰수 0.75몰.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각각 집어넣어 주면은 그 계산 결과가 0.013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거를 푸는 게 뭐 가장 까다롭죠. 근데 이거는 몰 분율이라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첫 번째 원래 풀 때 뭐 단위를 여러 개 변환한다 그러면 한 가지를 풀어 놓으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따라옵니다. 봐볼까요? 두 번째는 질량 퍼센트를 계산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질량 퍼센트는 전체 질량분의 황산의 질량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데 전체 질량 계산했죠. 황산 수용액의 질량 1046g. 그 다음에 황산의 질량 여기서 계산했죠. 73.6g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7.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랄 농도를 계산해 보면은 몰랄 농도의 정의가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거에서 용질의 몰수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용질의 질량이 지금 972.4g이니까 이게 0.9724kg. 그 다음에 황산 용질의 몰수는 0.75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0. 얼마가 되나요 이게? 제가 빠르게 컨닝을 해보니까 0.771 몰랄 농도 뭐 이렇게 얻어지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꼭 제가 시험 문제에 어떤 뭐 꼭 요 형태가 아니더라도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이게 어렵냐 그냥 단순한 산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막상 그 빈 종이에 딱 문제만 적혀 있고 하려면 약간 막막해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는 13.5절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용해라고 하는 과정이 먼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용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용질이랑 용매가 만나 가지고 두 개가 잘 섞여서 균일 혼합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용액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이 용해죠. 근데 대부분의 화학 과정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화학 반응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럼 용액에서 다시 용질과 용매로 분리되는 과정이 뭐냐면은 그것을 결정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아니 내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그냥 녹기만 하지 다시 결정화되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반응이 오른쪽으로 되는 용해 과정이 더 우세한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소금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처음엔 잘 용해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녹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때에는 이제 우리가 결정화 과정이 더 우세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용액을 형성하는 속도와 용액에서 다시 용질, 용매로 되돌아가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용액을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해의 속도와 결정화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용질을 더 넣는다. 용질을 더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밑에 쪽으로 반응, 그러니까 왼쪽으로 반응이 가는 것이 더 우세해져 가지고 이렇게 고체가 석출돼서 보이는 거고, 여기에서 용질의 양을 더 줄였다. 반대로 용질의 양을 더 줄이면 용해되는 과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녹아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포화 용액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어진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질량의 용질을 녹여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우리가 자꾸 이 용해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하고 있는데, 용해도가 뭔지부터 정의를 합시다.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포화 용액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용매의 단위 부피당 물질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은 용해도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잘 녹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얼마나 잘 녹느냐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단은 내가 녹이고자 하는 용질을 넣고자 하는 용매의 양이 같아야겠죠. 그죠? 그게 만약에 제각기 다르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100ml 물에다가 녹이고 누구는 뭐 10리터 물에다가 녹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통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일정 온도. 뭐 우리가 보겠지만은 물질이 얼마나 녹느냐라고 하는 것이 온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뭐 적당히 내 기준에 따라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넣고 나서는 설탕이 물에 잘 안 녹네, 나는 보니까 1g 밖에 안 녹네, 본인이 1g만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기준,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때까지 넣어라. 그게 이제 그 용매가 녹일 수 있는 최대 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사실 온도와 용해도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보는 뭐 소금이니 설탕이니 하는 것들은 온도를 높이면은, 고체의 경우에는 요거 하나 써놓고 이야기할게요. 뚜렷한 경향이 없다. 그리고 뭐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면 높여줄수록 잘 녹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화합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림 13.7을 한번 다 같이 봐볼까요? 그림 13.7이 여러 가지 물질을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를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설탕이라든지 다른 뭐 NaNO3 같은 질산 소듐 같은 것들이 지워버렸네요. 이러면 안 되죠. 질산 소듐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뭐 황산세륨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오히려 온도를 높이니까 이렇게 용해도가 감소하는 애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체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어떤 공통적인 경향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은 우리 일반화학 시간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기체는 어떠냐? 기체 용질. 기체 용질은 재미있게도 온도가 높아지면은 용해도는 전부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반적인 경향성이 왜 생기느냐? 이걸 우리가 용해 엔트로피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체상인 용질이 뭐 액체상이나 고체상과 같은 그런 응집상의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기체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기체 입자를 넓은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엔트로피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굉장히 큰 녀석이에요. 엔트로피 값이 큰 녀석들인데, 근데 그게 액체나 고체와 같이 비교적 작은 부피 안에 얘네들을 한정시키고 속박시키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사실은 이 과정에서 감소하겠죠.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온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T 곱하기 델타 S 값이 음수 값으로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얘는 항상 양수고 얘는 음수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 말은 결국 음의 값으로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 기여도가 용해 과정의 깁스 자유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얘가 음의 값으로 자꾸 커지니까 델타 H 빼기 큰 음수값,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이 전체적으로는 커지는, 그래서 이 값이 커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0에 가깝게 되거나 혹은 0을 넘어서 더 큰 값을 가지는, 즉 비자발적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로 뭐 예를 들면은, 전부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고체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델타 S 용해 과정이 엔트로피 값이 0보다 커지겠죠? 아무래도 고체보다는 액체가 조금 더 큰 부피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T 델타 S 값도 같이 커질 거고요. 그러면 이 텀이 커짐으로써 깁스 자유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양의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거니까, 그럼 빼기를 할 때 큰 양의 값을 빼주게 되면은 이 값은 점점 작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고체의 경우에는 뭐 뚜렷한 경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순수하게 엔트로피 관점에서만 이해를 했을 때 용해 과정에서 기체 용질과 같이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응집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엔트로피 관점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자발적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정렬하고 있느냐, 뭐 이런 더 복잡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었지만은 많은 고체 물질들이 액체 용매에 용해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실제로 더 잘 녹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엔트로피 용해 엔트로피 과정 증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용해도에 대한 압력 피해 효과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에 대한 압력 피해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헨리 법칙인데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압력에 대한 용해도의 영향이 거의 없지만 이 기체의 용해도의 경우에는 압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헨리 법칙을 한번 써보면은 I라고 하는 기체의 용해도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 기체의 헨리 상수 Ki 곱하기 I 기체의 분압 P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Ki는 헨리 상수가 되고 Pi는 I 기체의 부분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헨리 법칙을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분자적 관점에서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13.9를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실린더에 용매가 있고 거기에 용질이 녹아 있어요. 용질이 이렇게 녹아 있는데 용질 중에는 일부는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녹아 있는 것들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형은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굉장히 큰 압력을 한번 가해 볼게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가해 주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뚜껑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위에서 기체가 눌림으로써 이 기체가 다시 녹아 들어가는 반응이 훨씬 더 푸시를 받게 되죠. 그에 반해서 녹아 있던 것들이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기체 입자들이 용액 쪽으로 그 용매 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다시 새로운 위치의 평형에 도달을 하겠죠. 새로운 위치의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는 더 많은 입자들이 용매에 녹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기 바깥에서 압력이 주어져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 방향, 밀리는 방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기체 입자들이 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왜 고체랑 액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체랑 액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자를 바로 형성하는 증기압력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13.6을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제로 이용되는 기체인 브로민화 메틸 CH3
BR의 경우에 25도씨에서 헨리상수 K가 0.159 몰 나누기 리터 ATM이다. 그래서 25도씨에서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럼 실제 25도씨에서 압력이 125mm Hg 압력을 가지는 브롬이나 메틸의 경우에 용해도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K 곱하기 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롬이나 메틸의 헨리 상수는 0.159 몰 나누기 리터 ATM분의 1이니까, 그럼 우리가 압력을 지금 125 mmHg로 주었지만 여기 보면은 ATM 단위로 주어져 있으니까 mmHg를 ATM으로 바꿀 수 있는 환산인자 760 mmHg가 1ATM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리튬 ATM 약분되면 이렇게 몰 농도 단위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0.0261 몰 농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용액의 진하기를 나타내는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또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있죠. 압력의 효과, 그리고 온도의 효과,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